네, 작년 일본 니케이가 4만 엔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깜짝 놀래켰는데요. 여전히 3만 8천 선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 상황이 조금씩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최고치인 4%에 달하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일본 증시 투자 매력도는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 투자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본 쪽 게스트분을 처음으로 또 모신 거라서 오늘 아주 질문을 꽉꽉 채워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증시 진단에 앞서서 일본 경제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죠. 니케이 지수가 뭔지부터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그 일본의 대표적인 증권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니케이 225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1985년 5월부터는 니케이 평균 주가 이렇게 이제 호칭이 바뀌고 간단하게는 니케이 지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971년에 니케이라는 것이 일본 경제 신문사에서 일자하고 경자를 가져와서 일본어 발음으로 니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당시에 있었던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225개의 종목을 빼서 그것의 평균 주가를 합산한 것이 니케이 평균 주가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기준 시점은 1950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0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위는 N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이제 38,000엔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N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25개의 종목이 대부분 이제 우량주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때 당시에 출발할 때 101엔인 것이 네. 고도 경제 성장의 막바지에 이르는 1975년 정도에는 한 4,800엔 정도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블 경제가 시작이 될 때가 플라자비가 기준점이잖아요. 네. 그때가 한 11,000엔 정도 그리고 불과 4년 뒤에 1989년에 이것이 이제 38,900엔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4년 안에 그러니까요. 4배가 뛰었고 여기 이제 부동산까지 같이 버블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을 이제 버블 경제를 요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02년도 정도 돼서 한 8,000엔까지 내려갔다가 네. 작년에 이제 버블 경제를 뛰어넘는 4만 엔 이상으로 그렇죠. 갔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니케이 평균 주가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시가총액은 역시 이제 토요타 자동차인데 작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50조 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55조 엔인데 그러면 이제 한화로 한 530조 원? 이 정도 되고 삼성이 한 490에서 500조 원이니까 삼성을 지금 뛰어넘었고요. 네. 2위가 키엔스라는 반도체 그 정밀기계 관련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50% 육박한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고요. 3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3위는 그 손 마사요시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네, 3위 이렇게 요즘 핫하죠.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외 지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니케이 지수 이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픽스라는 또 지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 토픽스는 그 19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100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단위가 N이라고 했는데요. 이 네. 토픽스는 우리의 코스피와 비슷하게 도쿄 일부 상장, 지금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전 종목 한 2,170여 개 되거든요. 네. 이것의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화해서 지수로 나타냈고 지금 현재는 한 2,780 전후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니케이 평균 주가하고 토픽스 두 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니케이 평균 주가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전 종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토픽스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뭐 니케이 지수, 뭐 토픽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뭐 역사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평소에 우리 시장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30%잖아요. 근데 일본은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좀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른데 종목이라기보다 네. 그 구간이 상한가와 하한가가 한 13%에서 30%까지 구간이 있어요. 아, 다 근데 이제, 달라요? 예, 그게 이제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엔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상한가를 두지만 이게 이제 단위가 100엔에서 200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0,000엔 이상일 경우 네. 또 이제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50,000엔 전날의 종가가 50,000엔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7,000엔까지가 상한가 하한가가 됩니다. 그러면 약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3%에서 30%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그러네요. 시장을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역시 이제 그러니까 투기가 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가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액수가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신뢰도를 더 갖출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일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런 것 우리는 같아요. 좀 이 리스크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좀 리스크가 그러니까요. 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주식의 가격이 높은 것에 투자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퍼센테이지를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라마다 이 특성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작년 3월에 사상 최초로 4만 엔 선을 넘었다가 이제는 3만 8천 엔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버블 경제 당시의 최고점이라고 해봐야 1989년 11월에 이 3만 8,900엔대였는데 이런 일본 증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그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해에 7,000엔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2,000엔 이제 작년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더 이상 폭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안정적인 뭔가 배경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뭐 유명한 맛집을 갔을 경우에 그 집의 인테리어가 좋아서 갈 수도 있죠. 네. 또는 뭐 서비스가 좋아서 갈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이고 결국은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상승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되는데 그것이 최근 3, 4년 사이에 일본의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았다. 뭐 특정 종목, 반도체나 자동차 기술주만 끌어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작년에 혹시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그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네. 사무라이 세븐이 전체 일본의 주식을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라이 세븐이니까 뭐 당연히 7개 종목이겠죠. 근데 그 7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 4종목이 들어가고 자동차가 토요타하고 스바루라는 자동차 그리고 워런 버핏이 2002년부터 투자해서 네. 상당히 이제 유명하게 된 일본의 종합상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우수한 그 종목인 미쯔비시 종합상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반도체 종목 4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잠깐 네. 좀 보고 네. 설명드려도 되겠죠? 네, 그럼요. 예, 반도체 종목이 네, 편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출했습니다. 저 천안에. 그리고 아드반테스트라고 이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 제조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밀기구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스크린홀딩스 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와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기업들이 잠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에도 꾸준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작년 후반기부터 일본의 종합상사 7대 종합상사가 있는데 워런 버핏은 이제 5대 종합상사만 투자를 했지만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평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일본의 주식이 이제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배경은 역시 이제 엔저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 엔저 효과라고 한다면 이 아베노믹스가 2013년서부터 실시가 되어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엔화를 풀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역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호황을 맞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일본 전체 주식을 끌고 가고 거기다가 기업의 내부 유보가 쌓이다 보니 이제 설비 투자에도 상당히 이제 뭐 작년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그 데이터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엔저 효과가 일본 국내 내수 시장을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했던 것이 제가 작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여행 수지가 이제 일본이 대폭 개선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630만 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이제 2배 이상인 3,667만 명이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한국인 방문객 수가 2024년에 네. 8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압도적으로 1위인데요.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간 것은 엔화가 그렇죠. 단순하게 네. 스시 먹고 온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엔화가 너무 저렴하니까 맞아요. 이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렇게 가서 우리 국민들 900만 명이 가서 썼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엔저 효과가 일본의 전반적인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몇 차례 갔다 왔는데요. 네. 네, 뭐 일 때문에 갔다 왔어요. 저는 스시 먹으러 간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 네. 과거에 일본은 전형적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일본 정부의 정책의 프로그램 덕분에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일본에 투자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배당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한 1.8%인데 일본이 2.29%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0%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갓 0.5%까지 올라왔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 금리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면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배당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일본의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왔고 견고하게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정책과 또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 8월인가요? 그때서부터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름은 좀 깁니다.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서부터 3월 달서부터 이제 PBR 1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을 이제 개선을 해라. 이런 이제 약간 강력한 권고성의 프로그램이고요. 강제성은 따르지 않지만 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뭐 더 길게는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밸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014년도에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그 보고를 했고 네. 그 다음에 해인 2015년도에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 정하에서 GHQ가 재벌을 해체했는데요. 재벌을 해체하고 나서 일본이 주식 상호 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상호 보유가 상당히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기업 내에서 경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사내 이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호 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 이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발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스튜어드 코드십을 통해서 상호 주식 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만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왔는데 사실 강제성은 없고 이제 기업에게 권유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네. 관주도하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잘 따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네. 서로가 모범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 이게 잘 정착이 되었다. 거기에 어떤 그 이제 확실하게 꽂은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정책의 결과가 그럼 이제 그러한 것이 잘 정착이 되었다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잘 정착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그 스튜어드십을 전후로 해서 10여 년간의 그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과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상승률을 보니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32% 상승한 데 비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7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8.5배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의 배경, 네. 또 여기에다가 일본 정책, 일본의 이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이런 그 정책에 플러스가 되면서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상승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는 많은 방송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잃어버린 네.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이야기를 해서 마치 일본이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어서 당장 내일 모레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속은 시원하고 기분은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상당히 이제 튼튼하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잘 꾸준히 이렇게 네. 기초를 탄탄하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에 이제 또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이제 강제성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작년 1월 15일부터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잘 한 기업들, 네. 우수한 기업들을 뽑아서 그것을 매월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 더 열심히 할 것 의식을 같은데요? 갖추잖아요. 아, 우리 기업도 PBR 1 이상을 하고 좋은 기업으로서 ROE도 8% 이상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를 영문으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영문으로 했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날짜로 막 투자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네. 분위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 자체가 영문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잘 따르고 있고 또 내년 6월 달인가 제가 정확한 그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도쿄 시장의 프라임하고 스탠더드 기업까지 다 영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 일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럼 우리 국내는 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지 살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을 사실 이제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오너 경영 체제가 많지가 않고 또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그 큰 대기업들은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높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 문제라든가 해서 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걸 원치 않고 또 배당 성향도 높지가 않아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강제성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강제성을 두지 않았지만 따른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약간의 강제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개인적인 거를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일본 증시 개편 전략을 참고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시총은 늘어나는 성공을 거뒀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한 건가요? 예, 그 2013년도에 도쿄 증권거래소하고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는데요. 2022년 4월에, 그러니까 3년 전 정도 되나요? 네. 이제 원래 일본은 도쿄 증권거래소의 1부와 2부 상장 기업이 있고, 그럼 마더스하고 자스닥이 있는데, 보통 1부는 500억 엔 이상의 자본금, 그리고 2부는 20억 엔 이상 자본금으로만 구분을 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4월 달에 이 4개 시장을 3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라고 해서 나눴는데, 프라임이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스탠더드 네. 중간, 그로스는 앞으로 성장할 기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편한데요. 프라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의 아주 튼튼한 대기업,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 그리고 스탠더드는 중견기업에서 튼튼한 기업들, 그리고 그로스는 중소기업이면서 벤처성이 강한 기업들, 이렇게 이제 3개의 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와서 네. 보통 우리가 일부 시장을 이제 그 스탠더드로 보시면 되고, 2부 시장을 일부 시장이 프라임이 되겠죠. 네. 2부 시장이 이제 스탠더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부 시장이 한 1,700에서 2,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더 높은 투명성, 그리고 아주 굿 커퍼레이트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무브먼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자본금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증권 시장을 이제 개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달러 엔 환율이 150엔대 아래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 당분간 엔화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앞으로 현 시점에서 일본 증시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더 이상 엔화 약세는 용인은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슈퍼엔저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2022년서부터는 160엔대 이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본 당국이 외환에 개입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엔화가 현재 수준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은 속으로는 되게 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화 강세가 일본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일본 증시에서 이제 투자의 매력도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아직도 엔화가 이제 그 일본 증시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엔, 130엔대까지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역시 수출 기업들에겐 유리하고, 현재 160엔대에서 150엔대, 뭐 예를 들어 145엔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수익 기업에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장단점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뭐 어느 정도 그 이제 슈퍼엔저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에서는 사실 이제 자금의 제약을 가져와서 그렇죠. 좀 이제 부담은 되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이 뭐냐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일본의 그 근로자들의 그 소득을 인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더 높게 책정이 될 경우에 네. 소비가 더 진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의 내수 시장이 좀 활발하지 못해서 그것이 일본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임금이 인상이 될 경우에
이제 곧바로 한 4월 초순이면 이제 춘투가 시작이 되어서 임금 네. 인상을 할 텐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5%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내외적으로 다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10년간의 일본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찾아보니 한국이 한 1.9 정도인데 일본은 5%예요. 네. 또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일본이 한 연평균 7% 정도라고 그래요. 미국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평균 수익률도 좋고 기대 수익률도 좋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10여 년간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의 주식의 매력도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이 디플레이션이 이제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뭐 우리처럼 막 급변해서 다이내믹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변화되는 모습들은 향후에 또 뭐 다음에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네.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일본의 매력도가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전 세계가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변화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시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내외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매력도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본 효율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투자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일본이 약 16조 엔 정도 자사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이 2023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해서 1079개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주주환원 정책들이 계속 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일학개미들이 네. 이렇게 자꾸만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맞아요. 생기게 되고요. 네, 이렇게 네.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아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댓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최근에 몇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 보이나요? 라고 전망을 물어보셨고 이와 함께 또 유망한 업종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투자 전략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유명한 업종을 그렇죠. 이렇게 찍게는 뭐한데 어쨌든 이제 변함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 종목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주식을 투자할 때 염려하는 것이 결국 이제 금리하고 환율 이런 네. 부분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 꺼림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슈퍼엔저는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 기업들의 주식이 상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엔고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슈퍼엔저는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업체, 네. 그리고 자동차 업체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압박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방위비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방위비를 증액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에요.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방위비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GDP 대비 1%인데 2%까지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방위 산업이 당연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은 설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자금의 제약이 있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대만진이 있어서 이런 금융기관에도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지금 현재 이제 관세 노이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 피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일본이 이제 지금 현재 잠깐 단기적으로 올해 1, 2월 달만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8% 정도 상승을 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약간 이제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올해부터 좀 침체가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매력도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매력도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의 튼튼한 펀더멘털 또 향후에 네. 강력한 제조 강국이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 소재 장비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투자하기 이렇게 좀 이제 위치할 수 안전하겠네요, 반도체.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네. 안정적. 일본 분들 성향도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또 선호하고 맞아요.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뭐 자동차, 금융주 같은 거에 주목해보자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요청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 올라오죠. 네, 목요일 날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도 좀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내일은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이 내일 나오실 예정이고요. 목요일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강철구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일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